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직무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했고 직무 설계 요 두 파트는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직무 설계를 놓고 이제 앞에서 중요한 두 가지 했죠, 그죠? 직무 시스템 설계라는 이세 가지가 있었잖아. 직무 시스템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종업원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제 요 두 가지를 앞에서 봤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직무와 직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이 다음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직무와 직무를 연결시킬 것인가 이제 이게 남은 직무 시스템 설계의 최종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가 되겠는데 요걸 하면서 종합적으로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직무 시스템 설계에 이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종업원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뭐 어떤 뭐로 좀 조합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직무와 직무들 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도 직무 시스템 설계의 중요한 파트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직무를 연결시키는데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뭐냐니까 집합형 상호 의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집합형 상호 의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게 사례로 은행을 들어놨는데 집합형 상호 의존 해서 이렇게 집합을 해놓고 한 사람이 창구에서 고객을 맡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행이고 고객이 이렇게 집합을 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해가면서 직무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집합을 해서 어떤 상호 의존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 일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요구는 낮은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표준화, 규정이나 절차, 그 다음에 사업부의 구조에 따라서 조정의 형태가 결정이 되어진다. 이제 요런 직무들 간의 연결이 있고요. 그러니까 직무들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해요. 그래서 집합형을 해서 하면서 상호 의존은 상당히 약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상호 의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요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조립 라인인데 어떤 직무가 끝나면 그 다음 직무 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고객한테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조립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쭉 거쳐서 마지막 완제품이 이제 고객한테 간다. 이런 부분을 연속형 상호 의존 관계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직무들 간에 연결돼서 이건 연속돼 있다. 요거는 집합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연속돼 있다. 의사소통의 어떤 수평적 관점에서 보면 중간 정도의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계획이나 스케줄, 또 피드백이 되어져야 하고, 앞 단계가 잘 끝내야 뒷 단계가 해줘. 그다음 에 TF를 짤 때, 요런 경우에 주로 직무 연결이 연속형 상호 의존으로 한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교호적 상호 교호를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다시 말하면 한 병원 내에서 서로 다른 부서가 한 환자를 놓고 같이 협진을 하는 거 이런 케이스가 바로 교호적 상호 의존이다. 이 고객을 하나 놓고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고객을 놓고 뭐 여기에서 외과도 내과도 뭐 정신과도 같이 붙어서 이 고객 하나님께 서로 도우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직무가 연결된다. 이렇게 할 때는 교호적 상호 의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의사소통은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그죠? 고객 한 고객을 놓고 모든
이 구성원들이 직무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봤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수평적 구조에서만 어울릴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협력이 가능한 이제 그런 어떤 업무 직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의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직무와 직무가 어떤 연계가 이게 집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직무와 직무의 연결이 되어지는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이게,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맞게끔 직무 설계를 하자. 이제 이 부분이 앞에서 본 그런 일반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응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조직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개인의 직무 설계를 할 때 조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조직 구조를 놓고 그 조직 구조라는 상황적 맥락을 놓고 직무 설계를 이제 하자는 거죠. 왜냐? 조직이 어떠냐, 어떤 조직 구조냐가 직무 설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하는 걸 분석한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는데, 자, 기계적인 조직 구조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조직 구조가 기계적인 조직 구조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엄격한 감독, 지휘 체계, 또는 직무 단순화 등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직무 확대 방식이나 직무 충실화 도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감독 지휘 체계예요.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지휘 체계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도입이. 이런 것들을 기계적인 조직 구조다. 유기적인, 다시 말해 한마디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주어진 대로 기계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져야 해, 직무가. 유기적인 조직 구조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변화가 가능해. 이런 부분이 이제 직무 확대, 충실화 같은 직무 설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이죠. 이제 이렇게 할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직이 유기적인 조직 구조고, 기계적인 조직 구조는 엄격한 통제나 주어진 루틴, 주어진 프로세스를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그런 조직 구조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직무 설계의 어떤 방법들을 조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화, 표준화, 그 다음 우리가 봤듯이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화 요런 관점에서 보자고요. 어때? 자, 기계 우리가 봤던 조직 구조가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셀을 8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화, 표준화가 놓고 높은 성장 욕구가 있다. 낮은 성장 욕구,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화를 놓고 높은 성장 욕구나 낮은 성장 욕구다. 이렇게 해서 방을 나눠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무 설계하고 조직 구조를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나온 게 뭡니까? 개인들의 뭐예요? 성장 욕구가 뭡니까? 높은 성장이냐 낮은 성장 욕구냐. 이렇게 세 가지의 엘리먼트, 조직 구조, 직무 설계 방법,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 욕구, 요 전체를 믹스를 시키니까 2의 3성이니까 8개가 나오죠. 대안이. 8개를 해보니까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플러스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 플러스. 요 플러스가 여기 있고 요 플러스가 있죠. 요건 무슨 말인가요? 자, 보세요. 기계적인 조직 구조에서 낮은 성장 욕구를 가진 개인들이 단순화, 표준화라는 직무 설계는 플러스다.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결론입니다. 또 7번은 뭡니까?
유기적 조직 구조에서 개인들이 높은 성장 욕구를 가지면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셀 7이죠. 그러니까 요셀 2하고 셀 7이 뭡니까?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 되어지더라. 당연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기계적인 조직 구조에서 낮은 성장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단순화 표준화가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자, 유기적인 조직 구조에서는 높은 성장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화라는 직무 설계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 플러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또 두 개 있죠. 그죠?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데 1번하고 8번입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가요? 상당히 비효율적이더라. 그 무슨 말인가요? 자, 한번 1번 볼게요. 기계적인 조직 구조예요.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런데 개인들이 이게서 높은 성장 욕구를 가진 개인들이 기계적 조직 구조에서 단순화 표준화라는 직무 설계로는 비효율적이더라. 8번은 뭐예요? 유기적인 조직 구조인데 낮은 성장 욕구를 가진 개인들에게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큰 부작용을 가져오더라. 이런 게. 나머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것은 고만고만하다. 뭐 이런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 적합적인 직무 설계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했는데 상황에 맞게끔 직무 설계를 하기를 원하는데 조직 구조,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 욕구, 그 다음에 요것을 근거해서 어떤 직무 설계 방법이 유익하냐 하는 결론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어지는 표가 되겠죠.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요 내용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가 되는 요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 보면 223페이지 거기에 교재에 보시면 그 내용을 셀별로 표 6-14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어, 그대로 좀 거기에 표를 만들어서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상황 직무 적합적 직무 설계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를 놓고요.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대안적인 직무 설계다. 여기 이제 굉장히 어, 활용을 하고 적용할 만한 대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면, 자, 첫째는 시간 변경이에요. 구성원들에게 이 시간 변경을 통해서 자기 직무를 스스로 설계하게끔 해주자.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시간 차원, 좀 기억하세요. 시간 차원의 변경, 시간 변경을 통한 직무 설계를 한번 추구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자율 근무 시간제예요. 자율 근무 시간제.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도. 뭐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루 8시간 일을 하는데 이게서 뭐냐 하니까 자율 근무 시간제라는 것은 뭐예요? 10시에 출근해서 뭐 7시에 퇴근하든지 뭐 12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든지 이런 것들처럼 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해서 직무 수행을 한다. 근데 이런 것도 시간 변경을 통한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거 좀 굉장히 뭐 오늘날 여러 가지 특수 상황 속에서 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 개인의 사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연결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10시부터 출근하겠다. 뭐 나는 오후에 출근하겠다. 이런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자율 시간 근무제 시간이죠. 그다음에 직무를 공유한다. 요걸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좀 상당히 요즘 도입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분야인데 어, 똑같은 일을 한 가지 일을 놓고 둘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주당 40시간의 직무를 나누어 한다. 그러니까 이 직무는 주당 40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직무 40시간을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몇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다. 그럼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20시간씩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직무 공유 어떻습니까? 어, 이제 이 직무 공유가 되려면 20시간씩 두 사람이 한다. 40시간의 일을 쭉. 그럼 이제 본인은 어떻습니까? 뭐 하여튼 20시간만 주간에 일을 하면 되니까 상당히 좀 탄력적이죠. 탄력적인데 이 직무 공유가 되려면 직무가 표준화가 돼 있어야 돼. 이 표준화에 대한 업무 지침이 정확하지 않으면 뭡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유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하는 때는 분량이 없는데 B라는 사람이 계속 분량이 나온다. 이거 심각하죠. 이건 직무 공유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공유 직원들 간의 상호 협력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잡 쉐어링이 되어지죠. 요거의 큰 장점은 또 뭡니까? 요즘처럼 이제 일자리가 점점 적어지니까 한 사람이 하던 걸 두 사람이 나눠서 하자. 이게 잡 쉐어링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요것이 또 장점이에요. 요걸 위해서 오늘날 좀 많이 조금 이렇게 권유되어지고 있는 좀 확보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간 변경을 통한 직무 설계가 압축 근무제다.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압축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일 나와서 40시간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하루 8시간씩 그냥 집중적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냥 한 이틀만 해라. 그러니까 내가 40시간 하면 되는데 이걸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냥 한 2, 3일에 걸쳐서 그냥 밤새워서 40시간 다 하는 거예요. 압축을 시켜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근무제가 압축 근무제죠.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뭡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업무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압축을 함으로써 일단 개인 관점에서는 종업원이 필요로 한 자기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 압축 근무제도 어떤 분야는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간 변경을 통해서 직무를 시간을 변경시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게 하자. 이런 직무 설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좀 뭐 특히 젊은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되어 좀 자기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직무 설계가 좋은 대안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을 봤는데 공간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직무 수행의 어떤 여기 공간 앞에 공간 변경을 통한 직무 설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공간 변경 그러니까 공간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죠. 근무하는 작업한 아까 시간이었는데 이는 공간적인 좀 플렉시빌리티를 주자, 변경을 주자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공간을 이걸 변경을 통해서 직무 설계를 함으로써 효과를 좀 보고자 하는 게 직무 수행의 공간 변경을 통한 직무 설계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요즘 이제 이 재택근무가 좀 시대 상황에 요즘 상당히 맞죠. 집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본인이 집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활용이 상당히 유용하겠죠. 또 뭐 의복도 우리가 꼭 출근할 때 정장 이런 필요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 동료로 인한 방해가 거의 없는 이런 것들이 재택근무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데 트위터 같은 회사에서는 평생
영원히 재택근무해도 좋다. 이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뭐 개인에게 자유는 주되 업무는 제대로 하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대규모 노동력의 풀 활용이 가능하고 참여 직원들의 사기와 이직률이 낮고 사기가 높고 그 다음에 공간 비용의 절감이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감독 같은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냐? 감독 이런 것이 조금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팀 작업인 경우는 협력이 좀 힘들겠죠.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추세다. 하나의 어떤 흐름이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재택근무의 효율성만 담보가 된다면 재택근무는 작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무 설계할 때 재택근무를 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다 재택근무가 어렵다 그러면 뭐 5일 중에서 한 이틀 정도는 재택하고 3일은 출근해서 같은 공간에서 협력하게 한다든가 이런 직무 설계가 되어지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제 요 뒷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먼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아까 시간 변경했잖아요. 그죠? 아까 시간 선택, 시간 변경을 했고요. 요거 우리가 보고 있는 재택근무 이건 공간 선택인데 요 뒤에 좀 전체를 보고 좀 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요건 좀 결론적으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재택근무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간 변경이 재택근무 일상하는 기업들의 사례. 요거는 여러분 좀 한번 체크해 보면 트위트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재택근무를 일상화하는 기업들 한번 봐봐요.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기업들이 보세요. 트위트 아까 있지만 정말 일주일 내내 어, 언제든지 재택근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막 슬로건을 끄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최근에 그런 거 했죠. 앞으로 향후 50년 내에서 임직원의 절반이 재택근무 가능할 거다. 최근에 이제 마스터카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백신 나오기까지 재택근무하자.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롯데에서도 좀 최근 나왔더군요. 주 5일 중 하루는 의무로 재택근무하자. 뭐 좋은.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에서도 그 최근에 사장이 집 근처에 거점 오피스의 근무를 확대시키자. 그 자기 집 근방에 있는 거점 오피스에서 직무를 해서 꼭 뭐 본사로 오지 않아도 되게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전에 어떤 재택근무, 공간 변경을 통한 직무 설계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주를 주자. 외주를 줘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자. 이제 이거는 뭡니까? 외주라는 것은 우리가 잘 같이 아웃소싱, 내부 직원들이 수행하던 과업을 그 일부를 외주와 아웃소싱해서 조직 전체의 비용 구조와 생산성을 개선하는 그런 경쟁 전략의 수단을 외주다. 외주의 장단점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죠? 외주를 줄 수 있으면 아웃소싱해서 꼭 특정 공간에서 직무하는 것, 그것이 더 생산성이 높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의 아웃소싱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오프쇼링. 요것은 뭐냐? 외국입니다. 이 오프쇼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재에 보면 어, 협력업체인데 이 협력업체가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없어. 외국에서 가져와야 해.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역의 아웃소싱, 그 다음에 이게 뭐 다른 말로 글로벌 아웃소싱 이런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협력을 하자. 이게 이제 어, 해보니까 최근에 해외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선택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24시간을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오프쇼링도 하고 있죠. 이제 오프쇼링을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걸 뭐라 합니까?
리쇼어링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23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리쇼어링 그 다음에 백쇼어링 돌아왔다. 국내로 다시 이제 리턴 해가지고 철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공간 문제를 해결해서 직무 설계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봤죠. 대안적인 직무 설계로서 공간 변경, 시간 변경 두 가지를 봤는데 요걸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재 보면 232페이지 있죠. 여기 보시면 요 그림입니다. 근데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정보의 선택 방향을 통한 일하는 방식, 직무 수행의 내용을 변경, 설계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앞에서 봤듯이 이 공간 내 선택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내 어떤 자율성,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활용 선택 요걸 놓고 지금 이 기준점에서 뭡니까? 점점 이 박스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B로 이 박스 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떻게 직무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 직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종업원들은 뭘 필요로 하는가를 놓고 연결시킬 때, 요 박스, 이라는 방식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되고 있는 그런 직무 설계 방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직무 설계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의 어떤 현실 또 계속 상황이 변하니까 이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직무 설계를 하는 것이 총업원들의 필요도 채우고 또 어떤 직무 성과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은 계속 추구되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이제 2교시에는 선발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